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대상에서 집단을 보겠습니다. 물론 집단 사회 사업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집단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렇게 집단과 조직을 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설명을 하는데 반드시 복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죠. 판서지 않고 보게. 집단이 되려면 복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 또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러면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목표라고 하느냐 관심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은 집단이라고 하고 공통의 목표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통의 목적이나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죠. 일시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걸 집단이나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죠.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단이나 조직이라고 할 적에는 복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공통의 목표나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될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규범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통 집단이나 규범의 이런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거기 앞에 있는 집단의 개념이나 집단의 특징은 그냥 가볍게 아예 지워버리시고 보지 마시고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집단 체계에서 160조까지 있는 건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의 유형에는 테니스의 분류 책에는 없어요. 테니스의 분류는 여기는 결합 의지가 기준이 되었다 하는데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이렇게 나눕니다.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이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의지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의지를 본질적 의지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공동사회는 물론 오늘날에는 가족밖에 없죠. 옛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던 옛날에는 촌락 공동체도 그렇게 왜냐하면 분수령 물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 산 등성이는 넘어다니기는 정말 불가능했으니까 몇 대에 걸쳐서 그 물가에서 저쪽 물가와 이쪽 물가 사람들이 평생을 서로 혼인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내 의지와는 관련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끔. 그에 비해서 이익사회는 이해타산적 의지에 의해서 만드는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쿨리의 분류는 결합 방식에 의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 뭐든 기준은 다르지만 1차 집단과 이것은 공동사회와 유사하죠. 공동사회와 유사합니다. 결합 방식은 어떻게? 직접적, 대면적 접촉 관계를 그냥 결합이라 했으니 접촉 방식을 써요. 접촉 방식.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어쩌면 옛날 같으면 같은 동네는 요즘 아파트에 같은 엘리베이터죠. 같은 엘리베이터가 사실 같은 동네, 같은 골목을 사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앞에 집과 잘 교류를 안 지요. 앞에 집에 뭘 선물을 해도 수상하게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역이 이제는 촌락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대면적 접촉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1차 집단. 가족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촌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2차 집단은 이익사회와 유사한데 방식은 간접적
대면적, 아니 간접적, 피상적 접촉 방식이죠. 어쩌면 옛날보다 지금은 친구들을 훨씬 더 자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은 안 들지요. 문자질로 만나가지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1년에 몇 번, 그 만나면 서로 그냥 부추기고 사내 놈들은 서로 막 골때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막 반가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면서도 전에같이 의리라고 표현을 들 수 있는 깊숙한 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눴던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썸너의 분류는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감. 그래서 여기에는 내 집단, 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내 집단은 우리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란 말을 쓰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쉽게 우리란 말이 나올 때. 의 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들 집단, 타인 집단.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국가 간 축구 시합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전부 우리나라 대표들은 다 내 집단이죠. 우리 선수들이니까. 그런데 귀국에서 각자 소속팀으로 갈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단이었던 선수 다리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가서 차버리라고. 그래갖고 막 욕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잘한다고 칭찬하다가 오늘 소속팀으로 가는 순간부터 막 욕하고 그러지요. 바로 이건 상대적 개념은 내 집단, 의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있습니다. 소속 집단은 현재. 목표의 집단, 이상 집단이죠. 지금 선생님들은 1급 사회복지사 수험자 집단, 여러분이 꿈으로 삼는 집단은 1급 자격증을 진 1급 사회복지사 집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1급 자격증이라는 것이 어떤 희열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은 가장 인간들이 행복하는 순간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되는 그 순간. 더구나 선생님들은 좀 보수적이어서 세레모니도 안 해봤지요. 뭐 젊은 애들은 막 세레모니도 막 박수 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춤도 추고 그러는데 말도 안 하실까요? 뭔 일이야? 아니야. 그 학교가 그 즐거운 것을 또 아니야. 이렇게.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또 주변으로 또 배려하면서 사회복지사라서 혹시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가슴 아파가서 이렇게 못 하는데 박주영이가 세레모니 그 이렇게 다 학교 골 넣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무릎으로 그거 순식간에 나왔겠어요? 한 1년은 연습했을 그 방바닥에서. 세레모니도 연습해서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저거 보면 옛날에 안정환이 넣었을 때 그 단체로 요즘 단체 세레모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세레모니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일치되는 순간이 여러 번 나오면서 업되어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연습해 보세요. 속에 딱 흰 옷 입으셔서 고마운 사람 다 이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순간을. 그래서 지금 내가 소속해 있는 집단, 내가 꿈으로 삼고 있는 집단,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까지 그만 쓰겠습니다. 또 목적에 따라서는 자연 집단과 목적에 따른 분류,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목적이 없이 자연 발생이죠. 목적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어느 동네 주민이 되기 있었대. 이렇게. 엄마 아빠 내 의지와는 관련 없지 않습니까? 형성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위적 집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집단을 형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성 집단에는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집단의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하면 과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의해서 그 목적이 집단 성원의 집단 구성원의 들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에 목적을 두는 것은 치료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과업 완수, 뭐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넌 매트리스 팀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단의 과업 완수에 주된 것을 주대요. 그에 의해서 치료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지지 집단도 있고 교육 집단도 있고 성장 집단도 있고 치유 집단도 있고 사회화 집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화 집단. 지지 집단. 요즘은 그 표절이 딱 없어졌습니다. 소시 아시죠? 소시? 소시 아시나 소시? 아, 그걸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소녀시대를 소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이 지지 집단은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에요. 같은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으로 여기는 심리 교류와 더불어 정보 교환을 같이 하는 걸로써 특징은 개방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말 안 해도 서로 가슴을 알아. 말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혼 가정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혼 가정의 그 엄마들 또 그런가 하면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 집단 말은 못하고 입을 꽉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러지만 또 걔네들은 나름대로 가슴 앓이는데 그런 말이 같은 아픔을 같은 애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서로 심리적 교류도 하고 그리고 생활상의 문제 해결의 방책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진다. 자기 개방이 굉장히 빠릅니다. 쉽게 가까워져요. 교육 집단은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집단은 교육 집단. 성장 집단은 잠재력 개발에 집단 구성원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장 집단. 치유 집단은 집단 구성원의 당면 문제 해결을 초점으로 하는 것은 치유 집단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이고 필요 적응은 치유 집단이죠. 사회화 집단은 사회적 기능, 사회인으로 이끌어가는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화 집단이에요. 물론 모든 집단이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 그 다문화 가정 이런 교육을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러 나라 여기 뭐 설해마을처럼 선진국에 있는 다문화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로 동남아 쪽, 일본부터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엄마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유화로 오죠, 사유화.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은 뭐니 해도 말이죠, 말. 말 아십니까, 말? 호스가 말고 말은 입으로 소리 내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거는 말이라고 하잖아. 이건 개도니까. 이건 개도고 돌고래도고 다 그렇거든요. 여기에는 삶이 묻어 있어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말을 해야 되죠. 인간은 인간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같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사람 중에서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까칠까칠 잘 안 통하던 중매 결혼하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말이 통해가면서 더불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말.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첫 출발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도 배울 겸 그러면서 말 안 해도 눈만 보고도 눈물 글썽글썽거니 울어. 지지집단.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가슴에 닫혀있는 거 한 번 울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교환하는 게 뭐냐면 애기들이에요. 대부분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울면 수업 끝. 전부 말은 안 통해도 다들 애기를 보는 방법이라 애를 바라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말은 안 통해도 금방 가까워지고 웃고 같이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이 여러 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누가? 사회복지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복지사 주도로. 그런데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리적으로도 교류하고 생활상의 문제 해결책도 강구하는 정보도 교환하는데 그것을 집단 구성원들 스스로 해나가면 자조집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지집단과 자조집단은 거의 유사한 구성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주관을 구성원들 스스로 오면 자조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지지집단이라고. 왜냐하면 떠받쳐주는 거니까, 서포티브니까 지지집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가 나올 때 지지집단 주로 출제가 안 되고 자조집단이 나올 때 그냥 따로 노트 정렬 것 없이 이렇게 지지집단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연집단과 형성집단을 해놓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형성집단,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중재에 의해 모인 집단이다. 형성집단은 보통 어떤 후원이나 입휘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목적이나 각본이 없어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다. 예로서는 다양한 것이 있다. 그런데 형성집단의 내용으로 나는 그 내용을 과업집단과 치료집단으로 이렇게 나눴고 자 먼저 여기에서는 치료집단 5개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치료집단 5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되 노트 정리 간단하게 한 줄씩만 적었지만은 지지집단, 교육집단, 성장집단, 또 치유집단, 그리고 사유화집단 이런 치료집단, 집단 구성원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에 관련된 집단이고 그에 비해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집단 자체의 목적 완수나 과업 완수에 초점을 두는 것은 과업집단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자조집단, 그래서 표현은 4번처럼 정서적 지지는 물론 물질적 원조도 하고 개인적 정체감도 교양하는데 이것을 집단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지지집단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시고 자, 그래서 집단은 그 정도 하고 나중에 이 집단에 대해서는 판서는 않겠습니다만 실천기술을 위해 집단 사회사업을 적에 다시 한번 떠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번엔 제가 목차를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6장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로 이렇게 목차를 잡았는데 이 기술에는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 4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와 도움 제공이 필요한 자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BS택에 또 실천 기술에 또 다뤄지겠지만 거기 실천의 기술에서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들은 뭐라고 적어요? BS택의 7대 원리라고 그러죠. 관계 7원칙, 면접의 7원칙, 실천의 기본 원리 다양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단어 보면 이거 무슨 문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 한 종은 먼저 7개를 이렇게 먼저 개별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어떤 이 BS틱의 7대 원리는 그냥 아주 나오는 문제니까 처음부터 전체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 7대 원리 또는 면접의 7대 원리 또는 BS택의 7대 원리 뭐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원리 등등 다양하게 문제를 내지만 딱 보면 1, 2, 3, 4, 5번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화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 이렇게 7개를 비에스텍이 제시한 거였어요. 제목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클라이언트를 각각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된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너는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이 말은 뭐야? 가로 안에 앞에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 말이 들어갔다는 거지. 자, 이 자체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먼저 한번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관계 형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은 개념의 1번, 2번이 되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오직 나 하나만을 상대로 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시간, 공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 각기 다른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똑같은 배고픔을 가지고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클라이언트마다. 그래서 이 개별화의 원리는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그게 핵심입니다. 각기 다른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밑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두 번째지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클라이언트가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마음껏 클라이언트의 가슴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마음껏 퍼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예요. 사회복지사가 마음껏 하면 역전이 되어버리지요. 클라이언트가, 특히 클라이언트 가슴에 담겨있는 무거운, 즉 부정적 감정을 최대한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거기에는 꼭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는 대로 꾹 끌어앉아서 그 등허리 쏘닥쏘닥만 해도 그냥 카타르시스, 정화를 통해서 울면서라도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1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마음껏 가슴속에 담겨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원리가 되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통제된 정서관념. 의도적 감정 표현은 가슴 안에 담겨있는 것을 끄집어내자는 기술인 것이고 원리인 것이고, 통제된 정서관념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표출한 감정에 대하여 절제된, 여기에 통제된, 절제된 관여를 해야 된다. 절제된. 너무나 방방 떠버리면 이제 또 역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1번은 두 번째로 보시고, 거기 2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감정의 민감성을 가지며 그 의미, 이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이 거다. 표현된 넣죠. 표현된.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의 민감성을 가지며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 옆에다가 공감이라고 쓰세요. 공감. 동정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우리가 같은 가슴앓이를 서로 이해하는 것을 동정이라고도 하고 공감이라고도 하는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예요. 동정하는 사람과 동정받는 사람. 동정받는 사람과 동정하는 사람은 서로 속내는 서로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분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공감은 수평적 교류예요. 공감은 마치 한지에 두 물방울이 임금방울 떠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수평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된 정서관계에서 정서교감은 공감적 자세여야 돼요. 동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감적 자세여야 된다. 다음에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은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보면 포지티브 리가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지티브.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리가드는 존경, 존중. 천하의 인간 같지 못한 놈이라도 그 면접 과정에서는 그가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더 리얼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봐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이라고 해주고 비도덕적인 것을 윤리적이라고 이게 아니고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는 말 행동을 있는 그대로 더 리얼을 있는 그대로 더 리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1번에 나와 있지요. 아무런 편견 없이 해서 1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비심판적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비심판적 태도, 사회복지사는 결코 클라이언트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잘잘못을 책망하는 심판자와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심판적 태도지. 그렇다고 해도 그럼 사회복지사 뭐야?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또는 평가적인 자료는 제공해 주지만 심판자처럼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잘잘못을 책망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잘못을 체크하면 수직적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1번에 1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1번. 다음에 밑에는 뭐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에 6번째 원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기결정의 원리. 사회복지 실천이나 사회복지 면접, 사회복지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누구로 하여금 결정짓게 한다?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을 자기결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라도 선거에 생각났다면 클라이언트가 아니지요. 그것마저도 어디에서 실마리를 풀어갈지도 몰라서 도움을 줘놓은 거거든요.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안을. 그래서 자기결정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결정의 원리. 일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되 3번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뭘 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리을번이라든지 리을번 아니면 기억번.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요? 내가 내 자신을 몰라서 와. 그럴 적에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러면 리을번에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어떤 자원을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 결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보통 이 자기결정의 원리는 여긴 적지 않았지만 자기결정의 원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제1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비밀 보장의 원리가 나와 있죠. 비밀 보장의 원리. 물론 당연히 우리가 비밀 보장은 중요하죠. 아까 로엔버그와 돌고프에도 비밀 보장은 있지만 서열은 한참 낮지 않습니까? 키워드는 3번입니다. 3번. 많은 사람들이 비밀 보장은 절대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단지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함에 있어서 비밀 보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까 이것을 고지된 동의라고 그랬죠.
다음에 이 7대 원칙은 또 이제 뒤에 이제 실천기를 또 배우게 될 것이고, 다음에 면접입니다. 면접.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면대면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 물론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면접이라고 하는데, 좀 단어를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은 두째 줄 끝에 전문적 대화이다. 옆집 아저씨가 뭔 일이야? 물어봐서 벤치에 앉아서 하는 얘기를 면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문가로서의 대화는 전문적 대화이다. 2번의 두째 줄 끝에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에요.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다음에 4번에 정보 수집의 도구이고 치료 후 효과가 있어요. 위에는 정보 수집의 도구, 아래는 치료 후 효과, 이 정도.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단순히 면대면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면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문가로서의 대화이고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고 문제 파악의 기본 도구이고 의사소통의 정보 수집의 도구이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치료 후 효과를 갖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별표를 한 5만 개 하실 것은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이 되겠어요.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을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이 영어 단어 같은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이게 세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팅과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은 어떠한 문제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각본 속에서, 이게 세팅입니다. 저 상 좀 하나 차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상에다가 먹을 수 있는 그들 조건을 갖춰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틀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콘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콘텍스트가 맥락이나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을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옆집 아저씨와 얘기를 하면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 데나 아무 데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면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형화된 틀 속에서 한정된 상황 범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세팅과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어 앞에는 형용사가 길다 보니까 번역어가 기니까 앞에 그 가져왔던 분이 뚝 띄어서 세팅, 콘텍스트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사회복지 면접은 목적, 한자로 썼습니다. 목적 지향적 활동입니다.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시험장에 보면 과정지향적, 관계지향적 다 그럴싸합니다. 내가 한자로 쓴 것은 이 사회복지 실천에 과정지향적은 있습니다. 과정지향은 어디에서? 지역복지 실천에서 과정지향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합의를 도출해가는 지역 주민들 간의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복지 실천에서는 과정지향적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모두 목적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목적지향적. 또 사회복지 면접은 그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한정적인 계약적 활동입니다. 계약적 활동. 계약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다루기로 약속한 문제만 가지고, 콘텍스트지요. 다루기로 한 장소에서 각자 약속한 역할을 하며 이해가는, 그래서 한정적이고 계약적 활동이다. 한정적이며 계약적 활동. 또 이 사회복지 면접은 그처럼 각자마다의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역할 수행. 종래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워커만, 이건 다른 거 없었죠. 워커만 혼자 이끌어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참여죠, 참여. 워커가 하는 역할과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 우연히 만나서가 아니라 공식적, 조직적 활동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회복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마치 편하게
전문가 대접 안 하면서 사회복지 좀 아시죠? 뭐 좀 상담할 것이 있는데, 뭐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럴 적에는. 오늘은 제가 지금 사실 놀러 가더라도 제가 오늘 좀 바쁘고, 내일 한 3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좀 시간이 있는데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무게를 내가 삭제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공식적 시간, 장소, 비용 모든 것이 규격화된 세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조직적 활동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종류에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면접도 있고, 사정을 위한 면접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위한 면접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내용까지 볼 것도 없죠. 넘어가시겠어요. 거기 면접의 조건, 시간, 기술 쭉 있는데 거기 시간에서는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6번 정도 보세요. 6번과 7번만 중요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을 보면은 유치원 애들은 몇 분 오지요? 유치원은 30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대학교는 50분짜리 곱하기 3. 여러분들은 더욱더 곱하기 8. 폭력이죠, 폭력.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업의 시간 범위는 여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걸로 보면은 도입하는데 한 10%. 도입. 전개하는데 한 70에서 80%. 정착이라고 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를 쓸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유치원 애들을 할 적에는 분위기 잡는 데 시간, 이쪽이 훨씬 더 많지요. 잘했어요. 자, 정리해야 되죠. 시작도 오기 전에 또 정리한다고 이렇게. 애들은 재밌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50분짜리면 도입 출석 부르고, 그리고 이제 왜 안 나왔냐, 이렇게 출석 부르면서 은근히 조용히 분위기에서 한 5분 쓰고, 한 35분에서 40분 쓰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써요. 실질적으로 집중이 가능한 시간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집중이 가능한 시간은. 그래서 보통 실적으로 수업을 할 적에는 여러분 선생님들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다녀봐도 50분은 좀 폭력이고 50분 시간 범위 내에서 반에 한 40분 정도를 할 적에 내가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에 오는 클라이언트는 아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물론 여러 차례 거듭되면 좀 더 정도 붙겠지만 그 아픔을 가슴에 아픔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1시간씩 데리고 있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기 50분, 55분은 숫자의 개념보다는 1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은 7번이 아니라 8번이요. 8번. 당연히 면접 종류 8번. 할당된 시간 내에 면접이 끝나지 않았고 면접을 연장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은 뒤로 미뤄야 됩니다. 오늘 좀 이 얘기가 통하네? 야, 맥주 3병 시켜. 오늘 한번 날새기로 하자. 끝장보기 한번 할까?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아까 뭐라고?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 그래서 끝나지 않았는데 충분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할 만한 분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음 주에. 가는 것을 바로 다음에 면접 기술 나와 있네요. 면접 기술. 면접 기술 너무 많은 게 다 볼 건 아니고 거기 구조화라는 건 그냥 여기 구조화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어 넣었어요. 오리엔테이션. 관계가 형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실천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사전 각본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만나는 장소는 어디고 만나는 시간은 수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바로 장소를 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당 비용은 얼마씩이고 통장 번호는 몇 번입니다. 1차적으로 6km 하고 그리고 진행 상황을 가지고 또
차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정형화시켜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술을 구조화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면 뭐가 생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확실히 뭔가 풀어지는가 보네. 나는 그냥 대충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다 안 되면 포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시작 단계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거 읽어드린다 해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뒤에 실천 기술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정론 그리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